베트남 역사는요, 중국에 대항해서 싸우는 항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른바 이제 19세기 제국주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인도 차이나라고 해서 베트남은 프랑스가 지배를 하게 됩니다. 베트남 전을 얘기하려면 이 호지민이라는 사람을 얘기 안 할 수 없어요. 본명이 호치민이 아니에요. 응우엔 탓탄이에요. 비에트남 인디펜던스 리그, 베트민을 조직합니다. 많은 베트남 사람들이 베트민에 속속 들어옵니다. 베트민의 항일 투쟁을 지원한 게 바로 미국이에요. 이 미국이 OSS 요원을 베트남에 파견해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게릴라전을 수행할 정예 요원 200명을 훈련시킵니다. 1945년 10월에 본격적으로 프랑스군이 베트남에 진주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남부의 통치권이 프랑스로 바로 넘어가요.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오늘 베트남 전쟁 2부 역시 베트남 내에서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봐야 된다. 자, 그럼 도대체 왜 프랑스는 이렇게 인도 차이나에 집착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2차 대전에서 사실 프랑스가 개망신당했잖아요. 초단에 떨어져 나가면서. 그래서 전후에 프랑스가 무슨 생각을 하냐, 자칫하다간 국제사에서 우리가 삼류국가 돼버린다,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물론 현실적인 문제도 공존했습니다. 이 태평양 전쟁 직전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차 대전 직전에 프랑스는요, 베트남에, 특히 베트남 북부에 석유, 시멘트, 중공업 등의 산업시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부에는 고무산업과 농업 분야 등에 아주 대규모 투자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막 경제적 과실을 거두려고 하는 그 찰나에 전쟁이 터져버린 거예요. 프랑스 입장에서 뭐야? 전후 복구를 위해서는 베트남에 있는 자원과 산업 인프라 활용이 절실했어요. 시대착오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프랑스는 자기 옛날에 식민지였던 알제리나 베트남 같은 이런 과거 식민지에서 독립운동을 무지하게 탄압합니다. 그다음 프랑스는 호지민한테는 뭐라고 하냐? 광범위한 자치권을 주겠다고 유혹을 해요. 그래서 1946년 6월 호지민이 파리를 방문하죠. 프랑스가 약속한 자치권 확대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또 하나, 호지민이 이런 거 있었어요. 왜 이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냉전이 막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면 무조건 소련같이 과격하고 막 이런 것만 생각했어. 그런데 호지민은 어떤 모습을 서방 언론한테 보여주고 싶었냐? 협상을 우선시하는 세련된 공산주의자로 보이고 싶어 했대요. 그래서 호지민이 협상 테이블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만약 프랑스가 베트남의 독립과 단결을 도와준다면 우리는 권력이나 명예를 결코 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난 농촌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세요? 이만 우리가 권력을 탐하지 않고 농촌으로 돌아가겠다. 말은 멋지잖아. 원래 이 사회주의자 공산주의는 말은, 그러니까 마치 이런 언동 때문에 프랑스가 뭐라 그래요? 호지민을 마법의 혓바닥을 가지고 있는 공산주의자로 얘기해요. 대단한 달변가였거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호지민이 1920년대 초반부터 모스크바 커민테론 참석하고 막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공산주의 대표로 여러 사회주의 국가 돌면서 강연을 한 경험이 있거든. 그러니까 엄청 달변가예요. 근데 이제 호지민이 프랑스로 가면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베트남에 2인자가 있었죠. 북베트남에. 누가 있었죠? 그렇죠. 보구엔잡이 있었죠. 이 보구엔잡은요, 무자비한 숙청을 진행합니다. 이른바 사상적 파괴자들, 민족주의 정당 당원들, 그 다음에 카톨릭 신자, 지주와 금융업자, 프랑스에 협력했던 사람들 등등등 최소 수백 명이 재판 없이 총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산채로 묻히고 그냥 물에 빠뜨려 죽이고 그래요. 호지민이 프랑스로 갔다가 대체로 이게 얘기가 잘 안 됐어요. 서로 안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몇 달간의 긴장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1946년 12월 19일에 하노이에서 최초로 프랑스군하고 베트민 사이에 교전이 벌어집니다. 근데 프랑스는 어느 정도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었어요. 미국한테 조금 지원을 받아서 탱크나 이런 중포가 많았었거든. 단단히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프랑스의 막강한 화력으로 베트민군을 쓸어버려요. 그래서 호지민하고 보구엔지압은 항상 베트남 사람들이 항상 했던 대로 어디로 숨냐? 밀림 속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근데 이렇게 된 과정 속에서는요, 프랑스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필수적이었어요. 미국은 왜 프랑스를 도와주게 된 걸까요? 이 1949년이 미국의 판단에 분수령이 된 해예요. 첫 번째, 소련이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합니다. 또 하나, 중국에서 공산당이 내전에서 승리하죠. 장제스가 작살나죠. 타이완으로 쫓겨가잖아요. 또 하나, 버마와 말라야에서 분리 공산주의 운동이 아주 격렬해져요. 한마디로 공산주의 이론 중에서 대단히 유명한 이론 하나 있죠. 뭐죠? 도미노 이론. 하나가 쓰러지면 계속해서 쓰러진다. 이 도미노 이론이 현실로 증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요, 50년 1월부터 마오쩌둥이 호지민한테
군사력을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소련 역시 지원 약속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미국 내 여론이 들끓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라고 들끓었냐. 트루먼이 공산주의 방면에 실패해서 중국을 잃어버렸다고 이렇게 그냥 막 엄청난 언론의 질타를 받아요. 그러니까 트루먼이 당황하죠. 그래서 프랑스를 위해서 2,300만 달러 지원 계획을 승인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뭐예요? 그동안 중립을 표방했지만 이젠 더 이상 미국은 중립이 아니에요. 근데 사실 워싱턴 정가에서는 이때부터 벌써 회의론이 있었어요. 사실 베트남을 도와줘야 될 거라는 회의론이 있었어요. 왜? 일단 이념을 떠나서 자유와 독립을 위해 싸웠던 미국인데 미국도 영국의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그렇잖아요. 독립전쟁하고 그랬잖아. 근데 식민 지배를 다시 노리는 프랑스를 미국이 지원한다?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미국이?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워싱턴 정가에서는 대단히 회의적이었어요. 그리고 50년 6월에 뭐가 일어나죠? 한국전쟁이 일어나죠. 근데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중국은 북한하고 베트남을 동시에 지원하고 있었어요.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들? 중국은 비록 국공내전에서 승리해서 중국을 차지하긴 했지만 신생국이잖아요. 그 다음에 수십 년간의 전쟁에서 황폐했거든? 근데 이게 가능했을까? 이거는요, 여러분들 그거 있어요. 장진호. 제가 그 샤르 군사연구소 장진호 편이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 조금 이해가 가십니다. 이렇게 되니까 미국은 베트남에 신경을 쓸 수가 없었어요. 이 당시에는. 프랑스에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니네가 알아서 해. 지금 내가 뭘 해야 돼? 미국은 한국전쟁에 매달려 있었다고. 근데 이 와중에 51년 가을에 당시 하원 의원이었던 케네디가 베트남을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프랑스 지휘관들이 쭉 와요. 케네디한테. 왜냐면 지금 총망받는 하원 의원이 왔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케네디한테 뭐라고 하냐면 프랑스 지휘관들이 미국의 충분한 지원이 있으면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케네디는 그 얘기 듣고 있었죠. 그리고 케네디가 호텔로 돌아갔는데 누가 찾아왔냐면 저명한 타임지 기자가 있어요. 시모 토핑이라고. 이 사람이 케네디를 찾아와요. 그래서 케네디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프랑스가 지금 시대착오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 그리고 프랑스는 절대 여기서 이기지 못한다고 케네디한테 경고를 해요. 그리고 해가 바뀌었죠. 1952년 아이젠하워가 미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그는 공산주의한테는 대단히 강경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국방 예산의 무려 30%를 프랑스를 지원할 예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논리가 뭐였냐. 만약에 인도차이나가 공산주의자들에게 함락이 된다면 태국과 말레이시아도 위험하다. 그리고 그것에서 생산되는 고무와 주석도 위험하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프랑스를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였어요. 또 하나, 당시 미 국무부에서 정세 분석가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윌리엄 번디라는 사람인데 식민지 베트남의 새로운 고통은 당시 프랑스 정부와 국민들의 생각을 고려해 볼 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프랑스는 결코 베트남에서 철수할 생각이 없었다. 만약 미국이 프랑스에게 돕지 않겠다고 말했다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국가들의 효과적인 조직화와 재무장이 상당히 힘들었을 것이다. 우리는 유럽과 연합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고 따라서 베트남 통치는 프랑스 방식대로 진행되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토라는 현실적 문제 외에도 이미 한국전쟁에서 이념의 전쟁을 치른 바 있잖아요. 미국이. 그러니까 호지민도 똑같은 공산주의자다. 어쩔 수 없다. 공산주의로 규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부터는 누굴 지원해야 된다? 프랑스를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죠. 프랑스랑 베트남이 이제 전쟁을 하는 그쵸. 인도차이나 전쟁. 이게 1차 인도차이나 전쟁이에요. 그래서 53년까지 프랑스는 7년 동안 싸워요. 일단. 그럼에도 프랑스군이 10만의 사상자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농촌을 평정하는 데 실패합니다. 프랑스군이. 그러니까 프랑스군의 잔혹함이 아주 더해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프랑스 내부에서 전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프랑스군도 이제 전쟁하다가 이제 귀환하는 귀환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르세유 항으로 귀환했는데 이 귀환하는 군인들한테 프랑스 시민들이 돌 던지는 사태까지 일어나요. 연일 시위가 계속돼요. 그리고 53년 7월 한국전쟁이 종결되니까 이제부터는 미국이 본격적으로 베트남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런 도중에 54년이었죠. 전세를 역전시킬 묘안을 찾던 프랑스가 아주 극적으로 국면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베트남 북부 라오스 국경지대 디엔비엠프에 기지를 건설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 디엔비엠프는 라오스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가까워요. 그래서 만약 이곳을 프랑스가 틀어주게 되면 프랑스군은 이 베트민의 보급로를 차단할 수 있다. 그래서 베트남의 본거지를 강타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디엔비엠프는요, 베트남 북서부의 구석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베트민의 세력권 중앙 한가운데야.
더군다나 너무 북부 오지기 때문에 항공 지원도 여기가 쉽지가 안 돼요. 이 때문에 많은 프랑스군 참모들이 반대했는데 그래도 밀어붙였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55일간의 전투 끝에 여기서 프랑스군은 회복할 수 없는 대패를 당합니다. 디엠비엠프 전투에서. 완전 박살이 나죠. 이렇게 되니까 아이젠하워는 다시 한번 도미노 이론을 상기합니다. 그럼 이제 프랑스가 완전 대패했으니까 네. 베트남 독립하고 이제 끝? 그러니까 DMBM 전투 종결 다음 날이었어요. 다음 날 미국하고 소련, 프랑스, 중국, 베트남을 포함한 이제 9개국 외교관들이 모여서 베트남 미래에 관한 회담을 해요. 근데 이 회담이 거의 2달 반을 질질 끌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중국은 한국 전쟁에서 거의 100만의 병력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베트남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 지원을 이 당시에는 할 여력이 없었어요. 그다음에 소련은 서방과의 지나친 긴장을 또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춤주춤했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1954년 5월 8일에 제네바 극동평화회의에서 다시 한번 베트남의 분단이 결정됩니다. 북위 17도 선에서 베트남을 임시적으로 분단한다. 그래서 북베트남에서는요, 당연히 호주민이 통치하죠. 근데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요, 그 누구도 이 이후에 20년간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닥칠지는 몰랐어요. 임시적으로 나눠진 거면 곧 하나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들어보면 어느 나라하고 정말 많이 비슷하지 않아? 이거 남의 뭐 데자부야 거의. 이거 남의 얘기하는 것 같지가 않은데 나는. 근데 이제 분단이 되자마자 북쪽에서는요 전형적인 공산주의식 통치가 이제 나타납니다. 많은 불교 신자와 가톨릭 신자들이 그러니까 도망쳐요. 보트나 도보로 국경 넘어서 남쪽으로 탈출해요. 근데 이때 미국이 이들 탈출을 도와요. 미국이 수송선을 제공해서. 그러니까 북베트남이 이때부터는 미국한테 의심의 눈초리를 보냅니다. 가뜩이나 프랑스 지원할 때 너 그래봐 했는데 베트남 사람들을 남쪽으로 실어 나르니까 이거 뭐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럼 이제 남부는 어떻게 됐죠? 남부에서는요, 응오딘 GM이라는 사람이 이제 실력자로 등장해요. 이게 응오딘 GM이 누구냐면 우리가 예전엔 고딘 DM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프랑스가 괴뢰왕을 세웠거든요. 바오다이라고. 이 바오다이 정부에서 총리했던 사람이야. 근데 이 불교가 다수인 나라에서 이 GM은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더욱이 이 사람이 미국을 여러 번 방문해요. 그러면서 여러 정치인들과 친분을 맺고요. 그 다음에 민주주의에 대한 자신의 열망을 표출합니다. 미국에서. 그러니까 미국은 이 GM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남베트남의 민주주의를 정착시킬 수 있다고 믿었어요. 이 정도로 할 정도면 원래 어떤 집안이었겠어요? 아주 유력한 관리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대신 젊었을 시절에서 나름 이 사람도 독립운동을 했었어요. GM도. 그래서 미 국무부 보고서에 의하면 뭐라고 그를 평가하냐? 야심 있고 약삭빠르며 지략이 넘친다고 평가해요. GM 쪽에도 OSS 연줄이 있었는데 이제 OSS 출신의 미 군사고문단 단장이 누구였냐면 에드워드 랜스데일이라는 대령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GM의 든든한 후원자였습니다. 이 랜스데일은 GM을 뭐라고 평가했냐면 신비스럽고 자신감에 가득 차 있는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라는 개소리를 하죠. 왜 개소리인지는 여러분들이 곧 아실 겁니다. 아무튼 이제 OSS는 이제 CIA로 개편이 됐고 군사고문단장 랜스데일은 군사고문단장 겸 베트남 지역 CIA 총책임자가 됩니다. GM의 친구였던 랜스데일이. 그러니까 뭐야? GM의 등에 날개를 단 거죠. 랜스데일이 또 뭐라고 얘기했냐? 미국 정부한테. 이 GM이라는 인물이야말로 베트남에서 마르크스주의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미 정부가 이 랜스데일의 의견을 거의 전적으로 받아들여요. 근데 여기서 패착이 뭐겠어요? 인물을 단 한 명이 분석하고 평가를 내려버렸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도 여러 명이 평가를 내리고 분석을 했어야 되는데 전적으로 랜스데일의 평가에만 의존을 했었어요. 워싱턴이. 그리고 사실 반대 의견도 있었어요. 당시 베트남 주재 미국 대사였던 로턴 콜린스라는 사람이 1954년 하반기에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워싱턴에 전달합니다. GM 정권 외에 다른 대안을 시급하게 찾아야 된다. GM이라는 사람은 자기 집안의 영향력과 세력 있는 정파의 지원을 등에 업고 권력을 분산할 생각이 없는 자다라고. 근데 이런 보고가 올라오니까 랜스데일이 여기서 단번에 컷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트남에 대한 투자는 인도차이나 지역에서 미국의 교두보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벌기 위한 비용의 성격이 있다. 우리는 GM 정권을 지원하는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그 외에 선택할 마땅한 인물 역시 없다. 호지민을 선택할 것인가? 이렇게 실드를 쳐준다. 그러니까 GM이 확고한 미국의 지원을 얻게 되죠. 그렇지만 응호엔 GM 입장에서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군이 비록 패배했다고 하지만 남부에는 여전히 수천 명의 프랑스군이 있었어요. 여기에 수많은 베트민 지지자들이 북쪽으로
가버립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버려요. 또한 그 수천 명의 공산당원들이 농촌, 그러니까 남부 농촌에서 저항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스며들었어요. 그래서 1955년 4월 27일 미 정부는 공식적으로 GM 지지를 선언해버려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넘어야 될 산이 많다고. 왜 많았냐? 가장 큰 산이 뭐냐면 남부 수도 사이공에는요, 여전히 프랑스의 지지를 받는 마오다이 휘하의 빈수엔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빈수엔이 누구냐면 범죄 조직,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마피아 헤드인데 이 바오다이의 경호원이었다고. 경호 책임자였어, 이 빈수엔이. 그래서 막강한 세력이 아직 있었어요. 근데 GM이 미국의 지지를 얻자마자 군대를 동원해서 이 빈수엔 축출에 성공합니다. 바로 군대를 트럭으로 실어가지고 바로 축출해버려요. 사실 프랑스도 이 빈수엔을 밀고 있었거든요. 근데 빈수엔이 이렇게 되니까 프랑스가 완전 철수를 결정합니다. GM이 정권을 잡고 군도를 동원해서 빈수엔을 날려버리니까 프랑스가 물러갔어요. 베트남 사람들 입장에서 뭐예요? 프랑스가 물러갔네? 누구 덕분에? GM 덕분에. 그렇게 되니까 GM의 인기가 폭발해버린다. 결국에 1955년 10월 26일 GM은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당선이 되죠. 미국은 그한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요. 대단히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던 케네디도 GM을 무척 괜찮은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남베트남은요, 이제 아시아에서 일본, 대만 다음으로 굳건한 동맹으로 부각이 됩니다. 미국은 베트남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전폭적인 경제 지원을 해요. 그리고 곧바로 미 군사고문단이 추가로 들어와서 24만의 남베트남군을 훈련시키기 시작합니다. 미국이 프랑스를 대신해서 남베트남을 완전 지원하는. 그렇게 되긴 했는데 아직은 약간 시기상조였어요. 아직은 약간. 지원은 하는데 이거죠.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군사 고문단을 파견을 했지만 전투부대를 파견한 건 아니거든. 주둔군을 파견한 건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프랑스만큼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야. 아무튼 남베트남군이 조직되자마자 어떻게 되냐? 농촌에 그때 왜 공산 게릴라들이 많이 스며들었다고 했죠? 이 토벌에 투입해요. 그리고 여기에 미 군사고문단이 깊이 개입합니다. 당시에 북베트남 상황은 어땠어요? 그러니까 북베트남 역시 이제 프랑스와의 오랜 전쟁으로 황폐해졌잖아요. 그래서 국토 재건에 애를 써요. 어떤 데나 공산주의가 들어왔던 곳에서 있었던 똑같은 일 있죠. 토지개혁. 근데 어떤 토지개혁? 공산주의식의 잔인한 토지개혁. 이걸 단행한다니. 이 과정에서 수천 명이 인민재판으로 북베트남에서 살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호지민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당연히 호지민은 통일에 대한 열망이 있었겠죠. 근데 남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이 너무너무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호지민 주위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전쟁을 빨리빨리 미국이 더 들어오기 전에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이때 호지민이 이런 말을 했대. 남베트남의 내부 정치적 소요를 기다려라. 분명히 시끄러워질 거다. 때를 기다리라고 해요. 남부에 있는 쉽게 우리로 따지면 빨치산이 있죠. 네, 그렇죠. 빨치산 같은 거. 그거 완전 막 활동을 했다고. 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GM이 군대를 투입해서 이제 토벌하기 시작하니까 악전고투를 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 GM이 수천 명의 공산주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수용소에 잡아넣어요. 그리고 그중에서 수백 명을 재판 없이 처형해버려요. 이념을 위해서 수단이 정당화돼버리는 거죠. 북쪽, 남쪽 다. 북베트남은 피바람이 분 이후에 특유의 공산주의식 통치를 하니까 빠르게 안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안정이 좋은 의미에서 안정이 아니고 뭐야. 공산주의적 안정. 무조건 숙청 날려버리는 거니까. 그리고 나름 북베트남이 안정되니까 어떤 결정을 내렸냐? 남쪽의 공산혁명 분자들을 지원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호지민이 40~50명 단위로 무장한 병력을 은밀히 남쪽으로 보내요. 그래서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호지민 루트의 시작이에요. 호지민 루트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또 하나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하죠. 언제? 1959년 7월 8일에 베티민 게릴라들이요 6명의 미 군사 고문을 비엔호아에서 습격해서 그중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한마디로 최초의 미군 사망자가 나온 거죠. 한마디로 북베트남은 미국도 적으로 했다는 것을 명백하게 하는 거예요. 북베트남한테는 뭐예요? 미국은 또 다른 침략자예요. 그리고 응우엔 GM은 뭐예요? 그들의 비호를 받는 괴뢰일 뿐이야. 그리고 1960년이 되었습니다. 1960년 11월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에 당선되죠. 그는 국제사회에서 공산주의의 확장을 막겠다고 공약을 합니다. 그리고 케네디가 당선되고 나서 6주 후였습니다. 캄보디아 국경 근처 외딴 마을에서 남부 공산혁명 분자 대표들이 모여서 새로운 조직을 결성합니다. 이게 뭐였냐? 베트남 민족해방전선 National Liberation Frontline.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이게 바로 베트콩.
얘네들을 가리켜 GM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베트나미스 커뮤니스트라고 했거든. 이걸 줄여서 하는 게 뭐야? 베트콩이에요. 그러니까 베트콩은 한마디로 베트남 공산주의자는 멸칭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베트콩 조직이 남부에서 결성된 거예요. 남베트남에서. 근데 멸칭하는 거 그냥 약자 아니에요? 아니 멸칭이야. 베트콩.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멸칭이에요. 아, 그래요? 베트콩이라는 거. 지금 여러분들 저기 뭐야 그 베트남 가서 베트콩이라고 하면 큰일 나.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 대통령 당선된 케네디는 네. 이제 베트남에 좀 신경을 썼나 봐요. 케네디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연이어 사단이 납니다. 1961년만 해도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쿠바 피그만 침공, 소련에 의해서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고요. 그 다음에 라오스에서 공산주의 폭동이 일어나요. 특히 라오스 사태 때는요, 언론이 개입을 종용했어요. 그 다음에 군부도 케네디한테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케네디가 거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군부하고 언론하고 똑같은 목소리를 낸다. 뭐라고? 케네디에 대해서 철없는 아마추어라고. 비난이 폭주해요. 그리고 급기야 1962년에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죠. 아시는 분이 있으신가? 혹시? 안 태어났는데. 아, 죄송. 나도 안 태어났어. 62년에 무슨 사건? 그 유명한 쿠바 미사일 사태가 일어나요. 쿠바의 미사일 사태가 뭔가요? 핵무기를 미국이 터키에 배치하려고 했거든. 근데 터키는 소련하고 가깝잖아. 그러니까 소련이 그 맞대응으로 뭘 했냐면 미국 바로 턱 밑에 쿠바에다가 미사일을 배치해버렸다고. 이게 쿠바 미사일 사태야. 그러니까 3차 대전 직전까지 가는 상황이었다고. 근데 이 상황에서 협상으로 타결을 해버렸어요. 누가? 케네디 대통령 동생이었던 법무장관이었던 로버트 케네디가 단판을 져서 해결을 해버렸다고. 근데 사실 이때는 뭐였냐면 이 기회에 쿠바로 밀고 들어가서 쿠바 공산했다고 다 쳐내버리자 이런 여론이 있었거든. 그래서 군부가 작전 계획까지 다 세워놨었다고 사실. 근데 이렇게 협상을 타결해버렸어. 그러니까 언론하고 군부가 맹비난해요. 케네디. 군부가 대놓고 케네디를 비난합니다. 공산주의자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아주 맹비난하면서 불만이 팽배해져요. 특히 그때 신문에 뭐라고 그랬냐. 케네디는 공산주의자들한테 너무나 많은 양보를 하고 있다고. 막 비난을 해요. 그 61년 남베트남에서는요.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게릴라전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케네디는 군사특보인 맥스웰 테일러를 베트남에 파견해요. 그래서 맥스웰 테일러가 베트남을 돌아보고 현장을 돌아보고서 돌아와서 미군의 전면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고를 해요. 근데 하지만 케네디가 또 거부를 합니다.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현장을 보고 왔으니까. 근데 또 거부해요. 왜냐하면 케네디는요. 전면적인 핵전쟁의 가능성이 이제는 사라졌다. 왜냐하면 서로 핵을 쏘면 서로 공멸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의 전쟁은 무슨 전쟁? 제한된 전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그린베리 같은 특수부대를 통해서 현지의 병력을 조직해서 공산주의자들과 맞서 싸우는 전략이 주요하다고 봤어요. 다시 말해서 전면적인 미군의 개입 대신 이런 특수부대의 파견과 각종 무기 지원으로 충분히 아시아의 동맹국들이 공산주의자들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케네디는요. 전투병력 파견 대신 미 군사 고문단의 숫자를 무려 300명에서 11,300명까지 늘려요. 근데 베트남에 대한 군사 고문단을 늘릴 때 정작 이런 일들이 미 국민한테 되도록 알려지지 않도록 조치를 합니다. 또 케네디가. 어쨌든 케네디는 전투 병력은 파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념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슨 계획도 있냐? 심지어 1920년부터 군사 고문단을 점진적으로 철수시켜서 1965년까지 완전히 철수할 계획까지 있었어요. 왜 그랬느냐? 사실 이 무렵 케네디는요 너무나 많은 사회 갈등 현상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흑백 갈등 정말 심했을 때거든요. 이때. 그러니까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케네디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요. 그리고 반면 여러분 호지민은요 중국을 방문합니다. 마오쩌둥한테 더 많은 군사 지원을 부탁해요. 그래서 중국이 어떤 조치를 내느냐? 중국제 SKS 소총 있어요. 56식 반자동 소총. 그 다음에 중국제 AK인 56식 자동 소총을 지원할 것을 약속합니다. 동시에 북베트남은 징병제를 이때부터 실시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얽히고 설키는 운명의 1963년이 됩니다.